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상사 스트레스 많든 적든 있을 겁니다. 외국의 한 매체를 봤더니요. 멍청한 상사들이 하는 말과 똑똑한 상사들이 하는 말, 이걸 10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꽤 재밌더라고요. 몇 가지만 추려서 보면은요. 우선 멍청한 상사는 고객이 언제나 옳지, 이렇게 후배를 밀어붙이지만은 똑똑한 상사는 네 판단을 존중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내 방식이야, 싫으면 네가 나가지 라고 얘기를 하면은 멍청한 상사가 되고요. 어디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면은 똑똑한 상사라고 합니다. 또 지시가 옳은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후배에게 그게 왜냐면 내가 말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멍청한 상사고요. 내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거지 라고 설명을 시작을 하면은 똑똑한 상사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어쩐지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 상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라면서 한숨을 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완벽한 상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또 상사 욕을 하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한 선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상사는 똑똑한지 아닌지, 부지런한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최악의 조합이 뭔 줄 알아? 그래서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상사라고 하더군요. 정말 무릎을 치게 된 말이었는데 제가 혹시 또 그런 건 아닌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림반도를 둘러싼 세계 에너지 패권 다툼, 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3부에서는 중국을 강타한 드라마 한류붐, 지금 대장금 이후에 두 번째 빅뱅이라고 하는데요. 드라마 한류의 경제적인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외적인 목요일이네요. 근데 뭐 느낌은 네. 지수는 뭐 1.84포인트 올라서 네. 종합이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거래소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말로 우울한 날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네. 오늘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많이 빠지고요. 네. 뭐 그래서 다들 정말로 우울해가지고 예.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거래소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하루였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어제는 코스닥도 좀 빠졌으니까 이게 고점인가라는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코스닥 271억을 매수를 했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4,800억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만기일이었는데 4,800억 나왔는데 뭐 올랐으면은 이거 잘 버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뭐 선물옵션 만기일이라서 막판에 좀 물량들이 좀 많이 또 집중이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장중 내내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 막판에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세 가지가 나왔는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대비한 발표치가 나왔는데 예상치는 19.4% 상승인데 발표치는 한 17.9, 좀 많이 줄었죠. 네. 그리고 중국의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해서 예상치 13.5%인데 발표치는 11.8% 나왔고요. 중국의 산업 생산도 전년 대비해서 예상치는 9.5인데 발표치는 8.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내용만 보면은 다 안 좋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중국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다라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민감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의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중국의 한류 얘기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뭐 콘텐츠류들이라든지 음원 관련주들은 뭐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말고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소와는 상당히 좀 상반된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래소는 물반 지뢰반, 코스닥은 물반 고기반, 예. 네, 코스닥은 물반 고기반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코스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찍어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네. 될 정도로 상당히 좀 강세장입니다. 그만큼 또 돈들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또 거래소 쪽에서는 소외 현상이 좀 더 많이 깊어지고 있고요. 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그런 모습인데 가장 아침부터 좀 급락했던 종목은 뭐 OCI 같은 경우 오늘 상당히 좀 많이 급락을 하면서 왜 그랬죠? 네, 오늘 뭐 이제 자회사에다가 좀 투자하는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관계사 이제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관계사 중에서 뭐 넥솔론에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 과거 같으면 그렇게 급락할 상황은 아닌데 요새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롱숏 펀드들이 네. 이제 조금이라도 악재가 나오면 정말 아마존 강의 피라니아 때처럼 물어뜯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급락을 많이 했고요. 또 오늘 좀 현대차도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부채질을 하는 모습이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잠잠했었던 IT 부품류들이 오늘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뭐 게임주들은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기염을 통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콘텐츠류들, 소프트웨어류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헬스케어 섹터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코스닥의 강세가 확실하게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뭐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그냥 차트만 보면서 매매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로 네.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인 것 같습니다. 박진희 차장님 요즘 기분 별로 안 좋으시죠? 저는 반반이에요. 사실은 네. 거래소에 큰 대형주를 하시는 고객분들은 네. 좀 빠졌다고 해도 손절을 잘 안 하세요. 예. 매도하고 코스닥으로 갈아탈 걸 권해드려도 그냥 버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잘 모르겠어서 그 뒤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뒤로도 이제 손실이 좀 많이 나 계시니까 좀 답답하고 그다음에 네. 코스닥이 좋은 거는 저도 아는데 코스닥을 사기는 사는데 네. 내심 불안한 마음에 많이를 못 사니까 그렇죠. 분명히 사긴 샀는데 수익이 예. 생각만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되게 높은데 네. 전체 계좌 수익에서 보면은 반대편의 반쪽에 있는 뭐 거래소가 다 까먹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기분이 좀 반반인데 사실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최근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빚내서 투자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사상 최고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 시장 거래량 대비하면은 지금 신용잔고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한 4조 5천억 정도 신용잔고가 되는데 네. 예전에 2100대에서 과거에 무너질 때는 지금보다 전체적인 시장 거래 대금이 2배 정도 됐을 때인데도 그때 한 5조대에서 무너졌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제 신용잔고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라서 그렇네요. 그런 예. 부분들이 좀 많이 부담이 돼서 일단은 뭐 다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 이제 노를 저어야 된다고. 예. 네, 최근 장에서 많이 개별 투자하셔서 좀 수익 많이 내놓으시고 또 네. 다음번에는 분명히 거래소도 기회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지만 네. 분명히 그때를 기다리시면 알겠습니다. 한 번은 좀 복수해 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그렇게 여쭤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표현이 복수, 네. 지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예 네. 표현이 상당히 강해지셨구나, 절박하구나 이런 걸 진짜 좀 근데 느꼈습니다. 거래소를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로 지금 예. 절박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지표 하나하나에 따라서 막 휘둘리는 그렇죠. 데다가 예. 예, 중국의 지금 금융에 대한 불안감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거래소 종목한테만 국한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예. 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알겠습니다.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쾌한 목소리와 달콤한 표현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장 펀드라고 얘기들을 많이 줄여서 하던데요. 네. 소득공제 장기 펀드가 출시가 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17일부터 출시가 되는데요. 연말 정산을 받을 때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꽤 이 세제 혜택이 많은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모두 44개 종류가 있고요. 자산운용사 30곳이 공동으로 출시를 하는데 운용사별로 이제 중간에 펀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전환형 펀드가 하나가 있고 네. 또 일반형 펀드 2개 운용사별로 이렇게 내놓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역시 이제 얼마나 세금 혜택이 있느냐인데 그렇죠. 연말정산 때 납입한 금액의 40%
금액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네. 이것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을 대신 가입을 해야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전에 뭐 이 펀드를 환매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정해졌고요. 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물론 가입 당시에는 5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뭐 중간에 뭐 승진을 하셨거나 월급이 많이 올랐거나 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5천만 원 이하 단계에서 가입이 됐으면 중간에 올라가도 한 8천만 원까지 올라가도 소득공제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고요. 600만 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네. 연간 납입 한도 600만 원을 다 채우면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꼭 한 펀드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펀드에 나눠서 하더라도 그게 다 합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도 어쨌든 600만 원은 넘으면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24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신규 가입은 내년 말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이제 급여액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 확인 증명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다만 그래도 펀드는 펀드입니다. 네. 이게 예금이 아니라 적금도 아니고 펀드이기 때문에 항상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물론 네. 이게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 펀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펀드는 펀드고 이거는 저축 상품이 아니라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손실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는 꼭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굳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럼 좀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뭐 이런 의도였을까요? 근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 근로자들, 이 서민 근로자들한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상품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어쨌든 이런 자금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펀드라든가 자본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계속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우선 오늘부터 영업정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기존에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 1개월 반씩 45일씩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죠. 근데 다만 그게 한꺼번에 모든 회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2개 회사가 영업정지를 하고 1개 회사가 영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 KT하고 LG U+가 영업정지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어제까지 나왔던 그렇죠. 얘기 같고요. 근데 오늘 네. 그거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LG U+에 대해서 14일, 그다음에 SK텔레콤에 대해서 7일, KT는 영업정지를 안 받았고요. 이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45일씩 시작되는 영업정지는 기왕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번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45일씩 내린 거고요. 예. 그거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금년 1월하고 2월에 뿌려진 보조금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제재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업정지는 작년에 이루어진 거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가 되는 것이고 네. 추가로 내려지게 된 거는 그러니까 금년에 또 남발이 된 이 보조금에 대한 영업정지인데 정도가 좀 이제 업체마다 달랐기 때문에 LG U+가 2주, 네. 14일 동안 영업정지고 SK텔레콤은 7일, 일주일만 영업정지가 됩니다. 다만 그걸 언제부터 영업정지 할지는 추후에 일단 기간만 정해놓고 시작 날짜는 조금 추후에 다시 정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거와는 별도로 또 과징금도 부과가 됐습니다. SK텔레콤이 166억 원, LG U+는 82억 원, KT는 55억 원 이렇게 또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가 됐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 보조금 판단의 기준 위반 보조금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이제 LG U+가 58만 7천 원의 보조금을 뿌렸고요. LG텔레콤은 58만 원,
KT는 56만 6천 원 이렇게 보조금을 뿌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슷비슷하네요. 예. 네, 이게 참 뭐 끝이 없는데요. 네. 이번에 영업 정지가 끝나더라도 그렇다면 다시 이제 보조금 관행이 없어질 거냐, 불법 보조금 관행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결국 영업 정지 끝나면 또 아마 다시 이 불법 보조금의 횡포, 남발 네. 이런 것들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정부 제재 또 시장 과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좀 다른 제재 수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제도를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뭐 일정 수준 너무 뭐 과열이 되거나 혹은 너무 폭락이 되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제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러죠. 예. 그 기간 동안에 몇 분 동안 그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예. 이제 시장을 이 거래를 중단시키는 건데 이 개념을 이동통신 시장에도 좀 한번 도입을 해보자. 이게 영업 정지하고 좀 다른 네.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번호 이동을 하는데 이거를 일정 수준 밑으로 이게 이제 건수가 될지 무슨 비율로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은 A 통신사에 대해서는 이번 달 번호 이동은 뭐 10,000건 이하로 무조건 제한해라. 네. 뭐 20,000건 이하로 제한해라.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게. 아무튼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돌려 말하면 그만큼 지금 이동통신 시장이 어떻게 네.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아무리 제재를 하고 뭐 아무리 제도적인 그 대응책을 만들어도 좀처럼 이거를 뿌리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이것이 과연 뭐 효과가 얼마나 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소식 전해주신 거 보면은 이 부장님도 이게 근절돼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이 시장 교란행위고요. 네.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되는데 다만 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법상 한도가 27만 원이거든요. 네. 과연 이 27만 원이 적절한 건가? 왜냐하면 네. 이 27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과거 우리 일반 휴대폰 시대에 만들어진 보조금 그렇죠. 한도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일반 휴대폰이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였는데 예. 그때의 27만 원 보조금 한도가 정해졌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다 뭐 90만 원, 100만 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만 원대 만들었던 보조금 한도가 과연 100만 원 이때에 맞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한도를 이것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중수 한은 총재가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가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임기가 이달 말인가요? 네. 다음 달 총괄연지 끝나기 때문에 금통위 주제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네. 만장일치로. 이제 기자 설명회에서 몇 가지 이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계부채 자체가 금융 안정을 어떤 심각하게 네. 해치고 또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분명히 문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어떤 별도의 배려, 별도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워낙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디플레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절대 디플레 얘기는 적절치 않다. 지금 네. 왜냐하면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이 1.7%로 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디플레를 네. 얘기한다. 아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하게 마치시네요. 만약에 그런 현실 인식이 사실이라면. 예, 뭐 참 예. 재임 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네. 김중수 총재 체제의 4년에 예. 대한 평가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병합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슈가 또 세계 에너지 패권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3월 14일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주민 이동이 통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훈련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시고 주행 중인 차량은 갓길로 정차해 차량 통제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주변의 대피소는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고 유사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웹사이트나 트위터로도 의견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참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우크라이나 동남쪽에 흑해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 크림반도입니다. 이게 러시아에 이제 병합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하는 주민투표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날짜가 16일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또 원치 않는 곳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국가들입니다. 아주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는데요. 국민대 국제학부의 이상준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크림반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주민투표가 이제 16일에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유럽연합 G7이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해서는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만일 러시아가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있는 크림반도의 주민투표 결과를 네.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점령의 합법적 근거로 이용하겠다 그러면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이라고 이미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추가 제재의 내용은 소치 G8 정상회담의 불참, 러시아 주요 인사들의 비자 발급 중단 등 인적 네. 교류 중단과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와 군사훈련 회담을 중단하고요. 미국의 핵 추진함인 텍스턴을 핵회에 파견하고 리투아니아에는 F-15 6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네.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의 해외 자산 동결이나 러시아와의 진행 중이던 무역 투자 협상의 전면적인 보류, 그리고 러시아와 지금 관세 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등을 전체적으로 보류하면서 셰일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제재 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엄포 같아요. 네. 예. 물론 러시아도 지금 이에 맞서가지고요. 4월부터 우크라이나로 가스 공급 가격을 갖다가 할인을 중단하고 네. 친서방 우크라이나 지금 과도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크림반도 내의 군사적 우위를 지속시키면서 네. 또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서방 국가들의 어떤 제재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등 이런 네. 맞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군사적으로 긴장이 굉장히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긴장이 막 느껴지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주민투표 결과가 당연히 러시아로 들어가겠다라는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민투표의 결과로 지금 현재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네. 2010년도 대선에서 현재 러시아로 도망간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크림반도 투표자의 78.3%가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예. 현재 상황에서는 크림반도의 주민투표는 분리 독립 찬성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발을 하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중국은 혹시 에너지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이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중국은 이미 에너지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중국은 동서를 가로지는 서기 동서 가스관 연결 사업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네. 또한 동북아 삼성 개발과 러시아의 극동 개발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또 서유럽과는 또 다른 입장을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크림반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 에너지가 묻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게 러시아는 이미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들을 예견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러시아는 지금 2042년까지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지로 크림반도 심페로폴 항구를 갖다가 사용하기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합의한 상태입니다. 과거 소련 시기에 흑해 연안의 한 2,000km 해안선을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현재 400km에 불과한 상황이라서 흑해로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흑해를 좀 더 크림반도를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고요. 네. 또한 지금 러시아는 2015년도까지 구소련 지역의 CIS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참여시켜서 유라시아 연합을 형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빠진다 그러면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연합은 러시아 및 CIS의 군소 국가로 구성되는 아마 지극히 비대칭적인 경제 공동체로 위상이 좀 축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또 크림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이 되게 되면은 러시아가 원하던 대로 되니까 서방에서는 그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에너지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이미 2006년,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가스 분쟁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은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LNG 터미널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셰일가스를 적극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림반도의 어떤 변화가 결국은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이슈로 다시 굉장히 크게 부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계 에너지 시장의 어떤 지각 변동을 다시 촉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자기네가 갖고 있던 자치구였잖아요. 자치 네네. 지역이었는데 이걸 뺏기게 되는데 정말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고 여기에다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과 서유럽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 자기 땅을 지키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5월달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동서 지역 갈등 분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결국은 이 주변 열강에서 자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체 안정과 국론 통일은 매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물러난 대통령이, 그러니까 쫓겨난 대통령은 러시아에 가까운 존재였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다시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쪽이, 서방 국가와 조금 친한 그런 세력이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현재 과도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유로마이단 시위자들이 지지하는 네. 야당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네. 서방 쪽에 좀 더 가까운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16일 날 주민투표를 해서요. 결과가 지금 절대 다수가 예상하는 것처럼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1994년도에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예.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양하는 조건으로 1994년 부다페스트에서 안전보장 각서를 갖다가 체결했는데요. 아, 예. 그 각서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 국제규범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데요. 이런 국제규범들을 통해서 결국은 영토의 어떤 주권들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 협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군사적 우위를 갖다가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국제사회가 핵확산 방지라는 어떤 큰 주제를 놓고 의제를 놓고 협력을 하다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보다 더 많은 관심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에너지 패권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또 핵까지 얽혀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는 그러니까 뭐 가스 산업이나 뭐 철강 이런 산업들에 러시아가 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면은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까지 좀 흔들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치려고 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이후 석유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로 적극적인 투자를 갖다가 해서 상당히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긴장 국면이 계속 되어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에 푸틴 대통령의 인기는 사실 경제적인 성공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푸틴 정부에도 푸틴의 어떤 정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러시아 경제도 별로 상황은 좋지가 않잖아요. 네, 최근 러시아 경제는 계속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고요. 원래도 2% 아래의 어떤 경제 성장을 갖다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루블화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네, 맞습니다. 한 10% 이상 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주민투표 결과를 두고요. 지금까지 합리적인 판단을 갖다가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전쟁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대외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본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늘 역사의 사건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대화가 됐으면 좋겠기는 한데. 근데 이런 긴장 국면이 팽팽하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또 많이 오르게 되잖아요. 특히나 러시아는 그렇게 되면 좀 득을 보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2009년 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이 결국 쉘가스의 개발과 유럽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수급 정책에 또 변화를 갖다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어떤 가격 협상력 공급국으로서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신흥국들의 교육 조건이 악화가 된다든지 또 가뜩이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조치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어떤 리스크가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지속된다 그러면 자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 결국에는 다시 러시아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부메랑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류가 자원 부족하고 자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 정도의 영향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동의 석유 위기가 남미의 부채 위기로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수급 전략에서의 어떤 자원 수입선 다변화 정책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차분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신흥국 위기가 지금 생각보다도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 있는 가능성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 위기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대 국제학부의 이상준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 인포맥스 이장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새벽에 일어났다 깜짝 놀랐어요. 네. 뉴욕에서 폭발 이러니까 9.11 생각이 팍 떠오르면서 네. 회사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저도 예. 새벽에 잠깐 일어났었습니다. 똑같으시네. 이런 일이 있으면 전 꼭 깨더라고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그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테러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 민간 쪽에 이제 5층짜리 건물이 이제 가스 때문에 폭발한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면서 원래 이제 국제시장 특히 이제 뉴욕 시장에서도 이런 사건 같은 게 나면 그 굉장히 좀 민감하게 네. 반응을 하는데 어저께는 주가도 한 0.3% 정도 올랐고 그래서 큰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또 뉴욕 중심지, 그러니까 뉴욕에는 월스트리트가 있는 맨해튼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할렘이 있는데 이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할렘 쪽, 이스트 할렘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네. 또 이제 사고 건물도 이제 고층 건물이 아니라 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테러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이 사건 초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이 뉴욕 주민들은 말씀하셨듯이 이 9.11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죠. 예. 굉장히 좀 놀랐다고 하고 네. 현지에 저도 과거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 미국 사람들은 이 테러에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더라도 이제 그 검색대에서 네. 아주 그 강하게 이제 그 검사를 하고 또 이제 현지 교민들이나 주재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항상 사주 경계를 하고 산다. 네. 이 사주 경계라는 말이 이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이 사방을 이제 경계하면서 네. 지낸다. 항상 이게 긴장하고 다닌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카메라 기자랑 같이 갔었는데 네. 또 테러범으로 오인받을 뻔한 적도 왜요? 좀 있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네. 잠깐 이제 카메라랑 그 트라이포드라고 해서 이제 예, 긴 삼각대를 예. 같이 들고 다니면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네. 이 상점 앞에 이제 천막 같은데 이제 밑에 예. 좀 피했는데 그 상점 주인이 저희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동양계라서 좀 그랬을까요? 그런 예. 것도 있고 한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네. 만약에 그랬더라면 과연 그랬을까? 이게 미국에서 그랬기 때문에 네. 좀 테러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의심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테러범으로 오인을 받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2001년에 뉴욕에 들렀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소개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베큐에이션. 그러니까 막 다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예. 그게 빈번하게 이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이제 또 거기 교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결국은 미국이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다. 예. 그런 또 얘기들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근데 이런 그 심리 상태가 쉽게 치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테러는 아니지만 또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새로운 또 뉴욕 이거 시장이 소관이 되나요? 아니면 뉴욕 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도시 문제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해야지 될 부분도 있겠네요. 예, 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난 사고고 또 뉴욕에는 그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친미적인 성향을 보이다가 갑자기 또 반일적인 감정을 보이게 되는 것 같은데 아베노믹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요즘 약발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성적표가 아주 좋았죠. 경제 성장률도 좋고 주가도 한 50% 이상 올랐고 성장률도 좋았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성장률이 좀 꺾이고 있고
또 1인당 국민소득이 그 2012년에 4만 달러가 넘었는데 그 작년에는 3만 달러로 이제 줄어들고 네. 또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지금 33년 만에 이제 최악을 기록했다고 하고 민생 경기가 그만큼 이제 안 좋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아베노믹스 처음에 성적표를 A라고 이제 봤다가 점점 이제 B, C 이렇게 성적이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무역 적자 문제. 네. 이게 무역 적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아베노믹스가 이제 엔화 돈을 풀어서 환율을 엔화를 낮춰가지고 거두려는 그 목적이 그 무역 흑자를 이제 내겠다는 그렇죠. 건데, 이렇게 돈을 풀어도 그 엔화를 낮춰도 오히려 무역 적자가 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근본적인 요인은 수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이제 그 에너지 수입 금액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고, 이 무역 적자 문제가 그래서 이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쉽게 이제 개선은 안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 결국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그 일본이 이제 원전 문제가 있는데 원자력을 가동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가 계속 이 원전 재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반대 여론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좀, 곤혹스러운 좀 상황입니다. 아니 그 여기는 또 3.11 쓰나미 사태잖아요. 네. 그걸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또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베노믹스가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뭔가 좀 다른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돈을 더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데 이제 아베노믹스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화살이 있죠. 네. 그 돈을 풀어서 이제 엔화를 떨어뜨리고 또 재정을 풀어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로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성장을 유도한다. 이건데 이제 1번, 2번은 이제 약발이 좀 막혔고 3번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베의 스승이라고 하는 하마다 고이치가 1번, 2번은 A학점, B학점을 줄 수 있지만 3번은 F학점을 줘야 되는데 E학점을 주겠다. 그래서 A, B, E 해서 아베라고 이제 그 점수를 매겼었는데 지금 그 3번인 이 성장을 좀 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돈 풀기 1번 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푼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이 부작용은 어떻게 막으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그 한번 푼 돈을 풀기는 쉽지만 그 회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이 3차 양적 완화까지 하고 이 출구 전략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일본은 미국보다 더 아마 힘들 거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그 경제를 살리겠다고 좀 정책 그 엔화 돈 푸는 정책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물러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4월에 이 소비세 인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일본 경제가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일본은행이 한번 나서서 돈을 더 풀 것이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뭔가 좀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마치 뭐 그런 상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라앉는 배가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침몰할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짐을 막 다 바다로 이렇게 뿌리고 있는 그런 절박한 모습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사활을 걸고 있는 거니까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베노믹스 실패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좋지는 않잖아요. 일단 뭐 좋은 점, 나쁜 점 뭐 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나쁜 점은 그 일본이 이제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 아베노믹스가 실패한다면 결국 디플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세계 경제 디플레에 이제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금리, 저성장 그 이거에 더 압력을 주게 되면 결국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도 힘들 거다.
디플레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예. 그런 우려를 좀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네요. 오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비행기 시간에 따라 비즈니스 스케줄을 고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스케줄에 따라 비행기 시간을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의 스케줄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둘 다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맞춰 편리하게. 대한항공 자카르타 주 10회 운항 4월 2일부터.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요즘 드라마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크게 히트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드라마 한류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효과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